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지식재산학 개론 총 12부작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 발명 특허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명 특허가 뭔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은 특허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발명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발명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감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허의 특성,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면요. 특허는 창의성, 이 발명 특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특허 출원된 발명은 18개월 정도는 비공개예요. 근데 이제 18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공개가 됩니다.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이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은 공개는 되었지만 권리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신규성 상실에 대한 유예가 있는데 공개가 되고 나면 신규성이란 걸 상실해요. 그러니까 특허가 되기 위한 발명 특허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규성, 두 번째가 진보성입니다. 이 신규성 상실에 대한 유예. 그러니까 이미 공개돼 있었던 거를 특허로 내면 신규성이 없다고 보겠죠. 근데 내가 어딘가에서 논문 발표를 했거나 아이디어 낸 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전자전이라든지 이런 전시회 같은 데서 공개했던 내용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얼마나 유예를 해주냐. 미국, 한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1년을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개됐던 거, 남의 거 말고 내 거, 그거 가지고 1년 안에 특허 출원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신규성 상실에 대한 유예를 해주고요. 러시아, 일본에서는 6개월, 그리고 중국하고 유럽에서는 유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이제 취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지난 시간에도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독점적 제조 권리로 오인을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남이 이거를 못 쓰도록 이거 가지고 실행을 못 하도록 하는 거지. 남이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한다거나 뭐 물건을 판다거나 뭐 제조를 한다거나 이거를 못 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아이디어 내고 특허 냈으니까 나만 이거 만들 거야. 나만 만들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심사 중이거나 출원 포기 않고 등록 여부 미결정인 상태에서는 특허 계류, 패턴트 펜딩 상태라고 하고요. 보호 대상은 이제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이제 사업상 이용 가능성 있는 제품이나 방법이 그 대상이 됩니다. 행정 등록은 특허 출원하고 공개되고 특허청 심사관님들이 이제 등록 여부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권리 내용은 이제 청구항 범위에 명기된 발명,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대여를 실시 금지하는 게 권리 내용입니다. 권리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보호입니다. 출원일로부터. 이 법적 근거는 이제 그 국제 규약이 있어요. 트립스라는 협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제 지식재산에 대한 글로벌하게 요 가이드 안에서는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제5장 27에서 34조에 근거한 국내법, 그러니까 트립스의 가이드를 표방해서 만든 국내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자연 법칙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발명 특허는 이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자연 법칙을 당연히 이용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 그러니까 something new, 남들이 안 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 고도한 것. 그러니까 기술적 사상이 창작, 신규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도한 것,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뛰어난 것. 일단 첫 번째로 자연 법칙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자연 법칙을 위배한 게 어떤 게 있느냐. 자연 법칙 그 자체 만유 인력의 법칙이 되겠고요. 자연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 게임 규칙, 계산 방법, 작동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이제 뭐 특허받은 학습법, 특허받은 뭐 암기법 이런 거 붙여놓고 장사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거 다 개소리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출원과 등록의 기준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오기입해서 잘못 표기하고 장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무한 동력으로 키프리스에서 관련된 이 무한 동력 키워드가 들어간 특허 자료들을 쭉 검색해 보면 지금 이제 공간 사정상 대표 3개만 이렇게 보이게 했는데 거절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출원을 했으니까 이게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기본 상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허 출원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는 이제 연구한 장치나 기관, 무한 동력 장치나 타임머신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하고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신규성인데요. 신규성, 노벨티라고 하고 이제 새로움, 참신함, 신기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 기존의 것과 다른 것. 예, 여기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일단 특허 출원 전에 국내 해외 공지 공연이 실시 안 됐어야 되고요. 이거 했다라고 하면 1년 이내 유예기간 아까 앞에 언급드렸죠.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국내 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거. 그러니까 잡지나 뭐 이런 데 실린 거. 논문집 이런 데 실린 거 안 되고요. 인터넷 통해서 공중이 이용 가능한 거. 어디 웹사이트 어디에 뭔가 오픈됐던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싱글 레퍼런스 이제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허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 어떤 아이디어가 내면은 이거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 명세사 혹은 변리사들이 이게 특허가 될까 안 될까 신규성을 따질 때 요거에 대한 선행기술 어디서 이게 발전한 건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요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아요. 이 선행 기술은 단 하나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 기술이다. 여러 가지를 뭐 레퍼런스를 합니다. 이거 아니고 무조건 싱글 레퍼런스. 얘의 선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다. 예, 요렇게 이제 참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현행 기술 수준의 일부도 아니어야 하며 당연하죠. 선행 기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구성 요소를 포함할 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이라고 해서 all elements rule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 특정되며 해당 특허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를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지 않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하여야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all elements rule.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발명 특허가 있으면은 A, B, C 구성으로 만약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A, B, C가 다 이제 이 명세서 상에서 A, B, C가 다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었을 때 이 아이디어 발명이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B만을 작동을 안 한다든지 C만을 뭐 제외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A, B, C를 갖춘 거랑 A, C만 있거나 A, B만 있는 놈은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침해를 안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 출원할 때 어떤 A, B, C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A만으로도 권리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청구항을 따로 명기 그리고 A, B 조합, A, C 조합, B, C 조합 이런 식으로 이 all element 룰을 최대한 이제 좀 벗어나지 못하도록 좀 청구항을 그렇게 많이 늘려서 출원을 하려고 하고요. 다시 이제 이 원문으로 돌아가면 특허 청구법의 해석의 기본 원칙이 그렇고요. 이제 만일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균등론에 의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균등론, 균등론 얘기를 해드리자면 identical이라고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발명을 다소간 변형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신규성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C 구성 얘기했잖아요. B가 없어요. 신제품에는 A, B-1, C가 있어요. B가 아닌 B-1이 있는데 이 B-1이 B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지만은 something new 수준이 아니라 뭐 이제 대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새롭지 않은 어딘가의 대체제를 가져와서 썼다. 그 기능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예, 균등론. 얘랑 똑같다. B랑 B-1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성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이 동일성을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함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헌적 형식적으로 같을 뿐 아니라 발명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야 돼요. 두 발명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으면 두 발명을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신규성 케이스를 이제 하나 뭐 예를 뭐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특허 이제 803 사례인데 이제 수업 때 이거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 골프 헤드 신규성 위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윌슨에서 이런 골프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가 이런 모양의 골프채를 만드는데 요 영역이 있는 이유가 공이 여기 딱 잘 맞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딱 맞아가지고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된 건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쪽 뭐 그 주물이라 그러죠. 이쪽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본을 생산할 때 딱 뜬 거예요. 근데 얘는 요렇게 판을 뒤에 하나 대고 그 위에 하나 뜬 거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형태입니다. 예, 이제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이제 헤드 부분을 선행 기술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 결합 이렇게 했죠. 근데 공을 잘 맞춰 멀리 보내기 위한 헤드 모양의 고안을 다르게 접근했죠. 제조를. 근데 결국 그 목적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얘는 만들 때 원바디로 이렇게 만든 건데 어쨌든 의도나 목적이 이렇게 판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제조를 다르게 이 판을 다르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뭐 제조 원가나 이런 거 가공은 더 힘들지 더 쉬울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기능의 그 목적 의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성 위배 새롭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면은 요건 이제 제가 사례를 드는데 그 이어폰 줄 본연의 목적으로 출원 시제 신규성 위배. 그러니까 이어폰 줄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이 그 일명 칼국수 이어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줄은 잘 꼬여요. 근데 이제 칼국수 줄이 나온 이유가 잘 꼬이지 말라고 나온 건데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선으로 음악 듣는 거, 예.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음악 듣는 거, 소리를 전달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 달라진 거지 기능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꼬이지 않는 줄, 정리할 필요가 없는 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추론해야지만 이게 신규성 있다고 봐진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 샘플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큰 축이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은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보든지 하면은 맹간하면 파악이 돼요. 근데 진보성은 이게 참 특허 실무자들도 그렇고 발명을 좀 해보셨다는 분들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이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진보성의 의미, 기존의 것보다 고도화된 거, 그러니까 더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난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지 더 뛰어나다, 진보성이 있다고 볼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발명성은 주로 진보성으로 판단해요. 예. 특허 출원 전 해당 분야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발명할 수 있음 등록 불가. 통상의 지식인, 이 통상의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그 영역에서 이제 좀 그 일을 해본 사람들, 학부 정도는 졸업해서 한 10년 뭐 이렇게 일한 사람들을 통상의 지식인이라고 해요. 이 기준도 참 애매하죠. 예, 진보성의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고 이제 그 신규성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를 해드렸죠. 그 선행 기술의 청구항의 차이점이 확정되면 적절한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정해지고 이게 뭐 화학이냐 기계장치냐 전자장치냐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술자가 정해지죠.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일한 사람인지 이 용이한지 또는 진보적인지 결정이 됩니다. 요들이 쉽게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진다는 거죠. 또 이제 특허 발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상업적 성공, 수건적 기술 문제 해결, 타임의 실패 등이 고려된다. 난이도 같은 거 이제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문제를 못 풀었던 난제 같은 거를 뭐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뭐 풀어냈다. 그럼 이제 특허로 인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이 핵심이 통상의 기술자인데
이 출원 전에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 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 전의 기술 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 범위를 최적화하거나 균등물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원한 시점, 그러니까 출원하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그 공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해요. 지식이 계속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출원하는 시점으로 딱 잘라서 그 전에 나와 있던 모든 기술 상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혼자서 연구실 이렇게 공간 제공해주면 뭔가 이제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재료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10년이지. 그 박사님이에요. 그냥 읽어봤을 때는. 이게 문제는 이제 특허 실용 신안 심사 기준, 특허청 예규 제2조 108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도 어떤 심사관이 맞냐, 이 심사도 결국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심사관이 맞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상이하다,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특허 등록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진보성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난해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출원했던 특허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특허 출원 경험상 이제 그 통상의 기술자 사유로 거절된 게 비중이 가장 많아요. 총 21건 중에서 10건 처음에 거절당한 게 이 통상의 기술자 사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을 돌려봤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 그 특허 좀 하신다는 분, 그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좀 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 특허 실무는 이제 10년 이상, 연구개발은 15년 이상.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안 꿀리시는 이 분야에서는 거의 뭐 A급 선수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통상의 기술자 개념이 가장 추상적이고 거절 사유로 이해하기 어렵다. 저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특허법, 특허원 판결,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개념이 다소 애매해 모호한 게 제일 좀 문제고요. 뭐 특허 컨설팅 업체는 이제 특허 등록 가능성 높은 심사관으로 배정받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키워드 선정,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로 출원을 하느냐, 명세서를 작성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심사관이 거기에 맞게 배정될 확률이 달라지니까 누구로 배정되냐, 이거에 따라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게 갈리니까 이런 컨설팅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심사는 결국 사람이 하다 보니까 통상의 기술자 개념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진보한 거, 난해한 거, 푼 거 이런 건데 그거 외에는 그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발명 특허의 기준은 진보성이다. 신규성은 웬간하면은 좀 뛰어넘을 아이디어를 누구든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진보성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발명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이 뭔지, 자연 법칙에 위배된 거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신규성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진보성은 참 어렵다. 그 정도 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2부작 지식재산학 개론 계속해서 진도 나갈 건데요.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김기환 TV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